저번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66세의 어르신께서 올리신 글이었는데요. 1998년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를 집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20번을 넘게 하시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진통제가 없으면 고통으로 견디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집에서 요양사를 고용해 모셨었지만 이제는 본인도 요양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서 결국 지난주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데 제 영상을 보고 나니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남긴 이 댓글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아드님에게 어머니는 낯설고 귀찮은 늙은이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우리 어머니였음을, 그 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어머님께서도 분명 아드님 걱정 뿐이실 거라고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마음입니다. 어느 막대먹은 불효자식의 이야기나 자식에게 상처만 주며 부모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요양원에 버려진 어느 어머니의 일기를 듣겠습니다. 자식에게 전해지지 못한 이 편지는 요양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원에 간 부모는 그곳에서 과연 자식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일기.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요양원에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아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덜어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단다. 내 평생 너의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할머니하고 부르며 내 가슴에 파고들던 손주 녀석이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고우디고운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내 몸 건사 잘 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젊은 세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50을 훌쩍 넘은 윗세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언젠가는,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유모차같이 생긴 노인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하지요.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합니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 부모나 자녀 세대의 견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부모 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부모나 자녀 세대 모두에서 40%를 웃돌았으나 2018년도에는 25%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부모 부양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훨씬 늘었을 것입니다. 노부모의 부양이 자식의 책임에서 부모 자신의 몫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후반을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20,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30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나의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퇴의 연령이 지났어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없게 되는 때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가려 합니다. 작년 말에 함께 여행했던 연로한 화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주변을 관광하기보다는 예쁘게 핀 꽃송이들을 열심히 사진 찍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더 나이 들어 침상에만 머물러야 하는 때가 오면 이 행복한 때를 기억하며 그림으로 그릴 꽃을 찍고 있다고 하셨지요. 이분을 보고 자연스럽게 요양원 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생애 종착역이 가까울 때에 머무를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자식이 있을까요?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었고 내 자식에게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도 완전한 자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눈뜨고 살아봐도 그런 완벽한 부모와 자식은 만날 수 없고 나 또한 완벽한 자식과 부모가 될 수도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완벽한 자식이 아니라고 완벽한 부모가 못 되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부모를 향해 불만을 갖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1950, 60년대에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굶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에 먹이지도 못할 자식 왜 낳느냐고 원망했던 자식들이 커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굶기는 부모가 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밭일하며 굶지 않게 길렀다면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그의 자식들은 먹이기만 하면 다인가 남들처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하며 불만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부모가 되어 내 자식은 잘 가르치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돈을 벌어 자기는 못 받은 교육을 자식에게 시켰다고 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공부하라는 소리만 했지 언제 우리와 함께 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부들 중에는 부모가 공부하라는 강요만 했지 위로와 공감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에 자신들도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다며 부모를 탓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아무리 후회만 남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세상 만사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원망하고 탓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마음먹으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지혜를 찾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합니다. 완벽할 순 없어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도 묵묵히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말입니다. 남극에는 극도의 추위 속에 회색머리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산다고 합니다. 이 새는 새끼를 단 한 마리만 낳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람 속에서 새끼를 품어 기르지요. 그런데 부모 새가 먹이 사냥을 나갈 때 강풍이 불어 새끼가 둥지에서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새끼는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둥지로 돌아온 부모 새는 둥지 바로 밑에 떨어진 새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새끼가 소리내어 울고 버둥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새끼를 밀어내면 부모 새들은 새끼를 못 찾고 새끼 스스로 둥지로 올라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버트로스는 시각과 소리, 냄새로는 새끼를 구별하지 못하고 새끼가 둥지 안에 있어야만 자신의 새끼로 인지하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 엘버트로스가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를 올리고 싶어도 안 보이고 듣지 못해 새끼를 도울 수 없듯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인가 묻지 말고 부모는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이기에 소중하고 자식은 그냥 자식이기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후반을 살고 계시나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껏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할 때에도 문득 섭섭함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늙은 부모와 젊은 자식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요. 이 간극을 지금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부모는 끼니 때마다 자식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 생각을 하고 부모는 장성한 자식 결혼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부모 장래 걱정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인생이 긴 것으로 생각되지만 늙어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동네에 혼자 살던 노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고 재작년 가을에 아내는 세상을 먼저 떠나 자식들과 함께 서울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아 혼자 사시던 노인, 팔순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이 남긴 유품 중에는 메이커 운동화 2켤레, 오리털 잠바 2벌, 모두 다 새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껴서 못하려고 하더랍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탓에 뭐든지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탓이겠지요. 자식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메이커 운동화, 오리털 잠바 그것이 뭐가 아깝다고 아끼고 아껴. 평소에는 시장에서 산 비메이커 운동화에 오래된 잠바 차림으로 운동도 다니던 노인이었는데 아껴서 못하려고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아요. 그 노인 못 사는 작은 아들이 평택인가 그쪽에 사는데 결혼도 못하고 막일로 살아가고 어쩌다 고향집에 오면 헌잠바 차림에 헌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아마 그 아들 주려고 아껴둔 것일 거라고 노인의 친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못 사는 자식들 생각뿐인데 그랬던 분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 혀를 찹니다. 부모 속 썩히는 자식놈들도 많은 세상인데 살아생전 자식들이 사준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고라도 살지 죽은 노인이 안타까워하는 소리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에 온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는데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정말 모를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누리다가 가셔야 한다고 말이죠. 자식이 맛있는 거 사주면 미안해 하지 말고 더 맛있게 먹고 자식이 자그만 선물 사주면 왜 샀냐 하지 말고 더 잘 쓰고 나중에 4명이 다 하고 나서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그래도 정말 그때 좋아하셨었는데 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 하나름 안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못해드린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자책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꿈같은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과 약수터 뒷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지요. 그 동전으로 자판기에 있는 200원짜리 코코아를 뽑아서 나눠 먹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아주 선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듯 자식도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란답니다.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소소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편지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들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머리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낸다면 그때는 꼭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모른단다.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미안해하지 말아라. 엄마는 너희들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다. 이 글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줄 날이 오겠지요. 마음을 비워야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잔은 비워야 채워지게 마련이고 마음은 비워야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자주 표현을 해야 깊은 맛이 나고 이별은 짧을수록 아픔의 상처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보듬을수록 뜨겁고 행복해지고 이별은 보듬을수록 아프게 마련이며 행복은 기뻐할수록 커지게 마련이고 불행은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슬프게 마련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2배로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절반으로 줄어들며 사랑은 받은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무쇠처럼 무겁고 좋아서 흘리는 눈물은 바람처럼 가벼우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불꽃처럼 뜨겁게 마련입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불행이 늘어나고 욕심을 줄일수록 행복이 늘어납니다. 나를 비우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나를 채우면 불행이 찾아오게 되며 내가 나를 높이면 총알이 날아오고 내가 나를 낮추면 칼끝도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을까요? 화창한 날이면 그늘이 그리웁고 비가 오면 햇살이 그리웁고 타는 목마름의 단비를 기다리다 세월은 그렇게 또 흘러가겠지요. 나이를 느낄 때면 인생의 허무함에 못내 아쉬워서 가슴을 적시지만 아직은 청춘이라 마음을 달래가며 애써봐도 삶은 그럴수록 아프기만 합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슬퍼 마세요. 아쉬운 채로 미련이 남은 채로 가만히 두어도 괜찮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맑기만 하겠습니까? 부는 바람 속에 먼지인들 없겠습니까? 예쁜 꽃잎마저 기다림은 있었거늘 나비꿈을 꾸며 기다리며 사는 것을 흐르는 강물도 때로는 굽이치는데 살아온 세월만큼 별만큼 많은 사연 청춘이 아깝다고 세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제처럼 세월은 흐르건만 꿈꾸는 그날까지 즐겁게 살다 갑시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불빛 하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불빛이 언제 환하게 빛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씨로 말미암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어둠을 한 자락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거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눈물 한 방울씩을 날마다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언제 마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용서받아야 할 일, 한 가지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다가 어느새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하고 싶은 말 하나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숨기고 있는 그 말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미움 하나씩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미움을 사겨내다가 결국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희망의 씨앗 하나를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언제 싹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싹이 트기를 기다리다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전원생활 20년 차가 말하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의 조건 16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른 영상을 찾아서 여러 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일 텐데요. 고향이나 시골에 가서 텃밭도 일구고 맑은 공기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50대, 60대이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생의 로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가거나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컨테이너형 박스의 세컨하우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틈틈이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입할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주택 마련 자금으로 몽땅 투자했다가 노후 파산을 겪고 꿈도 희망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 생활을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셔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들로 1년 내내 수리만 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전원 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런 요소들은 건축가나 공인중개사 분들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살아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죠.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과 맞닥뜨리면 아주 피곤하고 당황스러운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매물은 지역별로 조금만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하셔서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짓거나 사면 안 되는 집. 첫 번째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집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24시간 내내 올라오는 오물 냄새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비린내와 섞여서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시멘트 공장이 있다면 1년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있는데요. 쓰레기 매립이 근처에서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혐오시설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하지요. 군부대나 사격장, 공동묘지, 하수처리장과 비행장, 고압전 신주가 있는지도 꼭 체크하셔서 혐오시설 없는 곳에서 전원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마을을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편의시설이 있는지, 혐오시설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무 데크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 데크라는 게 참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원주택 매물을 보러 가셨는데 그 집 외부의 나무 데크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썩어서 방치되어 있으면 평소에 집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집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았겠죠. 데크가 파손되어 있는지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애정 없이 살게 되면 눈 깜짝할 새 헌집이 되어버리는 게 전원주택입니다. 나무 데크만 보더라도 예상할 수 있으니 집이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하수를 쓰는지입니다.
솔직히 지하수 쓰는 곳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걸으라고 하는데요. 정말 살아보시게 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수기 설치도 쉽지 않아서 생수를 사다 먹어야 하고, 이건 세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여름에는 물이 말라서 물이 안 나오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고, 진짜 갑작스럽게 물이 안 나오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샤워를 하다가도 불편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살수차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물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줄 서서 물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는 피난민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집은 더 불편하실 텐데요. 특히 주변에 축사나 매립장 같은 시설이 있다면 지하수 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창호입니다. 전원주택에서 사는데 작은 창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전원주택을 보면 창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많은 집은 그만큼 단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 창호가 시스템 창호냐 아니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스템 창호로 만들어진 집을 고르셔야 합니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창문이 있는 집은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습니다. 당연히 냉난방비는 폭탄이겠죠. 창호를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하시면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부터 이런 요소들을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공사에서 만든 집입니다. 요즘에 극한직업 같은 채널 보면 공장에서 집 지어서 파는 것도 많이 나오고, 시공사에서 미리 만들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개인이 직접 건축한 집은 본인이 살 집이니까 당연히 자재도 좋은 걸 쓰고 꼼꼼하게 고려사항들을 체크할 텐데요. 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대량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집은 집에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신경을 덜 쓰는 겁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짓는 공사 현장에만 가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일당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하루 하고 간다는 느낌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남은 자재나 시멘트 같은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버리거나 눈속이 많은 형식으로 집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곰팡이가 쓸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안 보이는 곳에도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집을 살 때에는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검수도 제대로 안 되고 단열도 제대로 안 되는 집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운이 좋아서 하자 보수가 되는 기간에 문의를 하면 내 탓이니 네 탓이니 하면서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답답한 집주인이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시기 전에는 적어도 도면과 시공서를 요구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발뺌하는 시공사는 일단 거르고 보셔야 합니다. 다른 전문 업체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시공서가 있더라도 시공서대로 안 하는 업체도 많은데 이것조차 확인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은 거겠죠. 여섯 번째로 가파른 길 위에 있는 집입니다. 전망이 좋다고 가파른 길 위에 있는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이 정도 경사야 걸으면 운동도 되고 좋지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비탈길이 있으면 나중에는 무릎도 아프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지요. 전원 생활은 생필품 하나를 구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사가 높은 경우 정말 귀찮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올 때 제때 제설 작업을 안 해주면 눈이 녹아서 얼게 되는데요. 제설 작업을 하는 에너지도 많이 소요되는데 특히나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라면 연세 있는 분들이 하기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망 좋은 곳에서 마당에 바베큐 파티하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전망이 좋고 시야가 뚫려 있는 가파른 길 위의 집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세팅해 놓은 식기가 바람에 다 날아가고 불도 꺼지고
그래서 마당에서 불을 피워서 고기를 먹는 것도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산이나 바다 위쪽에 있는 전망 좋은 집들이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아닐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대가 너무 낮은 집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집은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그냥 평지에 있는 집 같아도 실제로 비가 올 때 물이 모이는 곳일 수 있습니다. 집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오래 매매되지 않았거나 침수 흔적이 있다면 이 매물은 꼭 의심하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미리 이런 문제를 알려주는 곳은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7번째로 계단이 있는 집입니다. 집 안에 계단이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공간도 나뉘어져 있어서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살아보시면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물론 집 내부에 계단이 있으면 인테리어 효과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 됩니다.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력이 떨어지거나 관절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8번째로 주차장 공간이 없는 집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전원주택 입지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교통 접근성도 안 좋고 대중교통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집에 차를 2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요. 주차장이 좁거나 주차를 하기에 열악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구조적으로 증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줄 때 여기는 공터도 많고 길도 많으니까 주차할 곳이 좋다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믿고 덜컥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내 땅이 아닙니다. 언제든 그 공간은 남의 땅이 될 수 있어요. 전원주택 부지는 계속 개발이 될 거고 그 길에 계속해서 무언가가 생기거나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주차 공간도 없이 붕 떠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차장 공간도 미리 잘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 집으로 놀러 왔을 때 차를 댈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9번째로 집을 만드는 외장재로 나무를 사용한 집입니다. 나무로 만든 집은 길게 가도 2년입니다.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준다고 해도 5년 내로 금방 썩어 들어가기 쉽습니다. 방수 작업을 하고 방부목을 쓰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하다 보면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썩지 않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뿐입니다. 물론 돈이 정말 여유가 있으셔서 3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사람을 불러서 집 전체에 오일 작업을 한다거나 외장재를 통째로 바꾸는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목재를 많이 사용한 집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로 특별하게 디자인해서 지은 집입니다. 누구누구 건축가 상을 받은 집이다.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해서 지은 집이다 하면 혹하는 게 사람 마음이겠지만 이런 집은 일단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외형도 특이하고 내부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하기에만 좋은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집은 잘 팔리지도 않아서 골치 아픈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집은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에 더 치중되어 있고 건축 자재도 특이한 경우가 많아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해도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들지요. 특별함 때문에 당장에 내 눈에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실용성을 따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11번째로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집입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단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양보나 타협이 없으셔야 합니다. 단열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단열재를 쓰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잘 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속 내부는 빈 깡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 이렇게 이 집이 저렴하지?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을 구매할 때에는 무조건 단열재 종류를 확인하시고 시공 방법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단열재를 좋은 걸 쓰는 업체라면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좋은 단열재를 쓰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단열이 제대로 안 되면 겨울에 추운 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습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매물을 보러 가실 때 창문 쪽을 열어서 창문 틀을 확인해 보세요. 현관문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 생활하실 때 단열 성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12번째로 나무 구조로 된 2층 집에 물 쓰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은 물이 한번 새면 그냥 끝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목구조집 2층에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이 있을 경우에 물이 샌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물론 방수 처리가 아주 잘 된 집은 괜찮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눈으로 봐서는 이게 잘 된 것인지 잘 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위험 요소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너무 불편하겠지요? 목 구조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전원주택도 물을 쓰는 공간은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13번째로 단지로 구성된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이곳은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단점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층간 소음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다는 점입니다. 단지 마을을 실제로 주택과 주택 간격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마당도 오픈되어 있는 데다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해서 집 앞 마당에서 시끄럽게 노는 분들도 있고 주말 밤에는 밤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한번 그렇게 감정이 상하게 되면 안 보고 살 수는 없고 사이가 정말 불편해지는 것이죠. 또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원하지 않는데도 관심을 두고 간섭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왼수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겠죠. 특히 이렇게 단지로 구성된 전원주택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지형 주택은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14번째로 방향이 좋지 않은 집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에는 남향이 좋다고 하는데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특히나 전원주택에 사시는 경우에는 남향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를 많이 봐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면 난방비도 아낄 수 있고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매물이 나온 곳에 가셔서 해가 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가리는 것이 있거나 서류와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15번째로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입니다. 매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너무 빨리 다시 매물로 나왔다고 생각되는 집이라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집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으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6번째로 큰 집입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중에는 넓은 마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놀러 오더라도 넓은 공간에서 잘 놀다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큰 집과 마당은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잡초를 뜯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노후에는 나에게 맞는 적당한 크기의 집이 살기가 더 좋습니다. 행복한 전원 생활을 하시기 위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되는 집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되셨지요? 전원주택을 구매하실 때에는 파는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 정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내놓은 매물이라면 더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집을 내가 구매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른 예쁜 집에서 정원도 가꾸고 살고 싶은 마음에 다른 단점들이 눈에 들어와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선택을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고 말이지요. 살아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준비한 영상입니다. 행복한 전원주택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